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금리 수업의 그 손익을 개선하는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쭉 했죠. 여기서 이제 뭐 PV 그 리보 스트림 중간에 받는 변동금리 관련된 이자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 그걸 간단한 그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들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그 금리 수업을 할 때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변동금리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변동금리 뭐 얼마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정할 수가 없죠. 미래 시점의 변동금리를 지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반면에 그런 미래의 변동금리를 주거나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또 주고받는 그런 고정금리는 고정된 거고요. 확정된 금리로 주거나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수업을 시작할 때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런 고정금리가 미리 정해졌다고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수업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계산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금리 수업의 가치 계산, 즉 금리 수업에서의 그 고정금리를 얼마나 줄 거냐 받을 거냐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금리 수업의 프라이싱이라고도 얘기를 부를 수 있겠는데요. 금리 수업의 프라이싱을 한다는 것은 금리 수업 가치 계산이라고도 써 있지만 이거를 금리 수업의 프라이싱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겠네요. 금리 수업의 프라이싱을 한다는 것은 금리 수업에서 적절한 고정금리 수준이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의 고정금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2010년을 2020년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뭐 날짜가 얼추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2020년 7월 1일에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 데이트는 2020년 7월 3일이 되겠고요. 만기는 2022년 7월 3일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 원금이 카운터파티는 A은행, B은행이고요. A은행과 B은행. 그리고 명목 원금은 100만 불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A은행이 고정금리를 지불한다. 고정금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 카운트 프랙션은 1년은 360일로 보고 한 달은 30일로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를 A가 준다면 변동금리를 B은행이 준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얼마를 줄까? 리보 플러스 50bp를 준다.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리보를 줄 때는 6개월 후에 결정되는 그 런던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변동금리죠. 6개월 만기, 6개월 만기 예금의 금리, 그렇죠? 6개월 뒤에 결정되는 6개월 후의 예금금리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6개월 후의 예금금리 여기에다가 50bp를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50bp는 0.5%죠.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6.7%다. 그럼 여기다가 0.5를 더하면 합이 7.2%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 후의 금리가 6.3%다. 그러면 0.5를 더해서 6.8%를 지급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매번 결정되는 변동금리에다가 고정적으로 50bp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 리보를 이 변동금리를 리셋하는 그때 다시 정하는 그 프리퀀시 그 빈도 그 주기를 주기라고 하면 되죠. 그 주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걸 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데이 카운트 프랙션은 1년은 360일 그리고 한 달은 날짜 수를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숫자를 액츄얼 데이트 날짜 수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추가되고 있어요. Bank Aid Profit. 즉 A 은행이 고정금리를 이제 지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A 은행이 사실 이 수합에서의 뭐랄까 갑입니다. 딜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A 은행이 이 수합을 B 은행과 하면서 즉 B 은행으로부터 리보 플러스 50bp라는 변동금리를 매 6개월마다 받으면서 내줄 고정금리를 정하는데 이 수합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이윤을 남긴다. 그럼 이 수합을 통해서 한 $2,000 정도 이익을 남기겠다. $2,000를 남기는 수준에서의 고정금리는 얼마로 정할 거냐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뱅크의 프로핏을 제로로 해버리면 돈 한 푼 안 남기고 했을 때의 고정금리가 얼마인가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또 뭐 $5,000를 남기고 싶으면 5,000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더 집어넣으면 이 금액을 더 넘기면 뭐예요? 그 고정금리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지급하는 율이 더 낮아지겠죠. 지급할 땐 더 낮게 주는 게 A은행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걸 보면 이 수합은 100만 불의 명목 원금에 대해서 B은행이 변동금리를 이만큼을 줘요. 리보 플러스 50bp. 리보에다가 50이라고 하는 가산금리, 이런 걸 이제 가산금리라고 그래요. 가산금리. 추가적으로 더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A은행은 일정한 고정금리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은행이 $2,000의 이익을 남기고 싶다면 A은행이 지불해야 될 고정금리 금액은 얼마여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선 변동금리 부분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변동금리 부분의 현재 가치. 그죠? 변동금리 부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후에 $2,000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그렇죠? $2,000의 이익을 고려해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받을 금액은 뭐예요? 원금 100만 불에 대해서 6개월 만기 리보 플러스 50bp 그리고 6개월이니까 데이 카운트 프랙션이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0.5년이 되는 거예요. 자, 수합 레이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6개월엔 5.88, 1년엔 6.34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데이 카운트 프랙션이 디스카운트 팩터죠. 요거를 이제 현재 가치화 시킬 때 필요한 그 수식에서 이거를 우리가 분수 형태로 나타난 거를 소수점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리보 스트림을 먼저 계산해 보죠. 리보 스트림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초기 명목 원금에서 2년 후 명목 원금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니까 자,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0.8878 빼주면 112,200 그죠? 변동금리 받는 금액들의 현재 가치 합계가 112,200이 나왔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산금리가 매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가산금리 50bp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50bp 일정한 금액이 나오니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4번을 더해줘가지고 한 번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금 100만 불에 0.5% 그죠? 거기에 데이 카운트 프랙션이 2분의 1 디스카운트 팩터 합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변동금리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다 합치면 리시브 사이드는 변동금리 받는 쪽이잖아요. 그것의 합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버 스트림 더하기 그 50bp 그죠? 50bp에 대한 현재 가치죠. 그 두 개를 더해 주니까 121,483입니다. 자, 그래서 변동금리 받는 쪽의 총 금액의 가치가 나와요. 자,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기초로 해서
$2,00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현금 지출 부분의 현재 가치는 얼마여야 되는가? 그것을 계산해서 그거를 그 $2,000 이익을 남기게끔 하려면 고정금리를 얼마 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주입액 현재 가치를 기초로 해서 $2,000를 남기려면 상과 같이 수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P&L은 이 거래를 통해서 얻는 손익이죠. 그러면 받는 돈에서 나가는 돈,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나가는 돈이 비용이고 들어오는 돈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돈이 변동금리에서 들어오잖아요. 변동금리 사이드의 현재 가치. 나가는 돈은 고정금리를 내주잖아요. 고정금리 사이드, 픽스드 사이드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페이 사이드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픽스드 사이드 해가지고 좀 혼동스러울 텐데요. 이건 바로 그런 의미로 페이 사이드, 픽스드 사이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변동금리 쪽에서 받는 돈의 현재 가치 합계가 121,483이라는 게 앞에서 계산이 됐죠.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2,000를 남기기로 했어요. $5,000 남기려면 또 5,000이 쓰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도 안 남긴다 그러면 여기 제로로 쓰면 되고, 그러면 픽스 사이드가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픽스드 사이드 고정금리에서 저기 지불해 둘 돈이 얼마예요? 이거 옮기고 하면은 119,483을 지불하게끔 하는 그 고정금리를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급률 쪽에 그 수압 레이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디스카운트 팩터 계산이 됐고요. 픽스드 사이드, 즉 고정금리 지불하는 쪽의 금리들의 현재 가치 합계는 명목원금 곱하기 우리가 주고자 하는 고정금리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그죠?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명목원금이 100만 불이고요, 그죠? 고정금리 이거 몰라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디스카운트 팩터 위에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정금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픽스 사이드 현재 가치 위에 11만 얼마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분모로. 이것도 분모로 넘기고. 고정금리는 위에서 계산한 119,483을 명목원금 100만으로 나눠주고 디스카운트 팩터 두 개 더한 거로 또 나눠주고 계산하면 6.53%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산수 수준이죠. 산수. 수학도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런 기술만, 수학적인 계산법만 알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매우 유익한 그런 거래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명목원금 100만 불에 대해서 리버 플러스 50bp라는 변동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주는 수압. 그래서 2,000불의 이익까지 남기려면 6.53%의 고정금리를 주는 거죠. 지급해야 된다. 고쳐주세요. 여기 변동금리 받는 거니까 고정금리는 요걸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봤듯이 수압에서의 손익을 계산하는 거나 뭐 수압에서 고정금리를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런 수압이 인기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수압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요,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 실적이 명목원금 기준으로 693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693조라고 하면은 무슨 어떤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693조 원도 아니고 69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뭐 500조다 600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1000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율을 달러니까 곱해줘야 되니까.
내가 맨날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0,000원짜리로 돈을 세면요, 하나 세는데 한 뭐 하면은 뭐 4, 5초 정도 걸릴 겁니다. 그죠? 100만 원을 한 뭐 4초라고 할까요? 짧게. 그러면 이 묶음 한 묶음은 1,000만 원 하는데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1억을 하면은 또 곱하기 10이죠. 1조가 되면은 1억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00개가 들어가야 1조가 됩니다. 그죠? 1,000개가 들어가네.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000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벌써 공이 몇 개입니까? 공이 6개입니다. 4 곱하기 공이 6개. 여기다가 달러를 1,000원이라고 칩시다. 곱하기 또 1,000을 또 곱해요. 그럼 4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693. 자, 이렇게 693 곱하기 4 곱하기 10의 9승 초예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3,600을 나눠주죠. 또 그러면은 이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걸 또 24로 또 나눠줘요. 며칠이 걸리느냐? 한번 심심하면 계산해 보세요. 뭐 적어도 한 달 이상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24시간을 계속 1조 694는 필요 없고 1조 달러만 계산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한 달은 걸릴 거예요. 693조니까 그렇게. 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큰 돈이나 큰 규모란 얘기예요. 이처럼 파생상품 거래가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693조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수업 거래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업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업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굉장히 심플하죠. 이것이 금리 리스크의 노출을, 위험을, 금리 리스크에 대한 노출, 그 위험을 통제하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수업을 이용하면 변동금리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 19.5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자, A라는 사람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금리가 불안하죠. 변동금리가 불안해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불안하죠. 그랬을 때 A가 B라는 대상과 다음과 같은 수합을 합니다. 고정금리를 줄게. 그죠? 변동금리를 다오. 이게 변동금리. 수업 체크를 하면요. A는 B로부터 변동금리를 받아서 여기 변동금리 오르면은 나갈 돈이 커지면 들어올 돈도 커지잖아요.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고정금리만 남아요. 그죠? 고정금리. 그래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비용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금리 지출은 사라지고 고정금리 지출만 남는다. 한편 고정금리를 빌린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번에는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 지불하는 그런 수합을 반대로 체결하면 또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합은 해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해지, 그죠? 해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해지 수단이 된다. 자, 두 번째는 투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지 수단은 한쪽으로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투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에 대한 노출이 없는데 이것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행위가 투기적인 거래가 되겠죠. 또 셋째, 유동성이 매우 높아요. 단순한 원리로 거래되기 때문에 또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ISDA, International Swap Dealers Association, 거기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 혹시 뭐 학교 앞에서 원룸 자취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 보면은 뭐 월세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죠. 부동산마다. 뭐 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야 뭐 좀 뭐 각자 알아서 쓰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도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쓰는 것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만든 이유는 어디까지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 법적인 어떤 권리나 뭐 의무 이런 것들을 그 공정하게 규정해놓은 표준 계약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으니 이거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은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변동금리를 지불하는 쪽으로 수업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되면은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주는 수업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금리 향방에 따라서 수업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겠어요? 수요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수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의미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금리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인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서로 매치시키면은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금리 수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그리고 수업 딜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S사와 일본의 B사가 일본에도 S사네요. 아닌가? 하여튼 우리나라 S사의 금리 수업을 소개합니다. 이 S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정금리로 빌리는 거예요. 1번 얼마? 11.625%로 고정금리로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지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시기적으로 좀 IMF 이전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비쌌어요. 국내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걸 국제시장에서 하게 되면 리버 더하기 150bp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150bp, 1.5%의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리버가 한 6% 내외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하는 것이 훨씬 싸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크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무조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이죠. 자, 고정금리를 조달하는 것보다 변동금리 조달이 더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없는 고정금리로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수업 딜러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T노트, 이건 미국 재무성 노트죠. 그 채권이에요. 채권, 미국 재무성 채권은 T빌, T노트, T본드 이렇게 나누는데요. T빌은 1년 미만 단기고요. T노트는 이제 중기, T본드는 장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T노트를 기준으로 해요. T노트가 당시 한 8.15%였고요. 여기에다 80bp를 여기 변동금리인데요. 이걸 줄 테니까, 그죠? 이걸 줄 테니까, 이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얼마예요? 8.15에다가 80bp 0.8 더하면 8.95%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얘기 약간 수정하겠는데요. T노트 요가 그냥 당시에 미국의 그 중기 채권의 수익률이에요. 8.25 더하기 80bp에서 내가 80bp 나와서 헷갈렸는데 요만큼의 이것도 고정금리고요. 고정 스프레드 금액이고요. 이것도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8.95%를 줄 테니까 그죠? 8.95%를
수업 딜러에게 주면 자기가 리보를 주겠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좀 빠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S전자가 자기들은 원래 고정금리 11.6 얼마에 빌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수업 딜러가 와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T노트 더하기 80bp에서 8.95잖아요. 자, 나한테 8.95라는 고정금리를 다오. 그럼 내가 리보를 줄게. 이런 수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금리 수업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너는 국제시장에 가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라. 리보 더하기 1.5 150bp로. 그러면 자, 왼쪽에 실제로 빌린 돈은 리보 플러스 1.5로 빌려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노출돼 있죠. 금리로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합을 동시에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리보를 받아야. 그 리보 나가는 게 있죠. 요 리보 받아서 여기 주니까 상쇄가 돼버리죠. 없어져요. S전자가 발생하는 비용은 수업 딜러에게 주는 8.95하고 여기 스프레드 고정으로 주는 요거 두 개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요? 볼까요? 밑에 나오죠. 그래서 S는 이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스프레드 1.5와 수업 딜러에게 주는 8.95만 남는다. 전체는 10.45% 고정금리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S는 변동금리를 차입하였음에도 변동금리 리스크는 없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만 지불하게 되니까 그 고정금리로 차입할 때에 비해서 1.175%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고정금리를 빌리면은 11.625로 빌리는데 원래 이걸 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변동금리로 빌리는 대신에 수합을 동시에 체결하니까 리스크도 없으면서도 비용은 1.17로 더 적은 10.4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된 거다 이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수합이 이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비교 이론을 한번 잠깐 볼게요. 비교 이론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배웠을 건데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는데 A국은 운동화 생산성이 B국의 2배, 자동차 생산성은 B국의 4배다. 그러면 A는 B한테 자동차 생산에서도 절대 우위가 있고 운동화 생산에도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국이 자동차도 혼자 다 생산하고 필요한 거 운동화도 다 생산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 차이에 따라서 생산성 높은 쪽에 비교우위가 있고 낮은 쪽은 비교우위가 다 상대국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국은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자동차에 특화하고 B국은 운동화에 특화해서 서로 교육을 하게 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교 이론이죠. 수업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참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데 그 이유는 비교 우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업을 왜 그 두 당사자가 하게 되면 다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이익이 생기느냐, 그거를 비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 이론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 요소와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죠. 근데 토지, 노동 같은 생산 요소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물, 무역이나 국제교역에서는 비교 이론이 현실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후진국에게 물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비교 이론을 내세워서 자유무역을 하면 너희도 이득이다 라고 해갖고 자꾸 시장을 개방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 정도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요, 이런 그 거래 대상이 자본이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근데 토지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인적 자원도 전문가들 이 나라 저 나라 옮기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본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압이야말로 비교 우위가 가장 잘 적용되는 그런 대상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한 3,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된 것이죠. 자, 이 비교 이론의 입각에서 한번 이 사례를 설명해 볼게요. 한국계 P사, 당시 아마 포항제철 같은데요. 일본계 소니사, S사 간의 금리 수합 사례를 소개를 해보죠. 자, 10년간의 장기 차입을 원하는 우리나라의 P사는 변동금리 쪽에서는 리보 플러스 50bp에 차입할 수 있고 고정금리에서는 11.5%에 조달할 수가 있었어요. 한편 일본의 S사는 변동금리 쪽에서는 리보에 조달하고 고정금리는 10.5에 조달할 수 있어요. 가만 보니까 변동금리에서도 유리하고 고정금리에서도 유리해요. 즉 S사는 고정금리에서도 절대 우위가 있고 변동금리에서도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에서 더 큰 차이가 나느냐 보면은 고정금리에서는 11.5와 10.5 이게 1% 차이 나죠. 변동금리는 리보고 얘는 리보 50bp예요. 그러니까 0.5% 차이가 나요. 그래서 S사는 1%가 차이가 나는 고정금리 쪽에 비교 우위가 있고 변동금리 쪽에서는 포항제철 P사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사는 변동금리로 조달하고 S사는 고정금리로 조달해 갖고 특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금리 수합을 또 그걸 통해서 맺어 놓으면 P사도 이득을 보고 S사도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합 딜러가 중간에 딱 들어와서 매수 매도 호가를 각각 10.7과 10.75를 제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지불하는 고정금리는 10.7, 받는 고정금리는 10.75를 하는 그런 금리 수합을 양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볼게요. 자, P사는 이제 그래서 변동금리 쪽으로 돈을 빌리고요. S사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변동금리부 채권에서 리보 플러스 50bp 돈을 빌립니다. S사는 10.5%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수합 딜러하고 어떤 수합을 각각 계약하냐면 두 건의 수합이 체결됩니다. 수합 딜러는 P사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 리보를 빌리지? 내가 리보 줄 테니까 나한테 10.75를 고정금리로 내. 또 S사한테는 자, 너 고정금리를 빌리지? 내가 고정금리 10.7%를 너한테 줄 테니까 리보를 나한테 내. 이거예요. S사는 국내에서 이제 자기네 경우에 고정금리를 10.5로 빌리는데 10.7을 받으니까 0.2%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 거래에서. 또 P사는 어떻게 됩니까? 10.75를 주고 리보를 받으니까 리보 제거가 되고 합이 11.25가 돼요. 나가는 돈이. 근데 원래 이걸 안 했으면 고정금리를 빌릴 때 11.5%를 내야 되는데 이 결과 11.25니까 0.25% 이득이 나죠. 또 수합 딜러는 뭐예요? 10.75에 받아서 10.7을 주니까 0.05% 5bp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기는 않겠죠. 이 계약을 체결하고 하느라고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해놨어요. P사의 금융비용을 보면 나가는 거는 리보 0.5, 10.75 들어오는 돈은 리보예요. 요거 제거하면 11.25가 되죠.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11.5에 빌려야 되는 거를 이 수합을 통해서 리보 0.5 플러스 0.5 나가는 거에 10.7을 주고 리보를 받으니까 제가 쓰면서 할까요? 요거는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가로로 된 거는 이거를 수업을 안 할 때 하는 그 경우고요. 이걸 안 해요.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변동금리에서 리보 더하기 0.5를 내주죠. 수업을 통해서 10.7을 지급하고 리보를 받아요. 그럼 요거 받은 거 지급하는 거 제거하죠. 남는 건 요 두 개예요. 그래서 총 비용은 합이 11.25가 돼서 11.5에 비해서 0.25가 절감이 된 겁니다. 자, S사는 어때요? 리보를 빌릴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죠. 이건 비교 대상으로 놓은 거예요. 고정금리 10.5 나가는 게 생기죠. 이걸로 돈을 빌리니까.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리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7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보 원래 나가는 건 똑같죠. 근데 10.7을 받고 원래는 10.5로 되어 있는 건데 자기 원래는 10.5에 돈을 빌려가지고 10.5를 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업을 통해서 10.7을 받으니까 내고도 0.2가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리보를 줘도 0.2가 남으니까 리보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얘는 리보를 주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20bp 요 금리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결과가 된 겁니다. 얘는 11.25%의 고정금리로 빌리게 되는 것이고요. 보세요. 원래 이걸 아무것도 안 했으면 리보에 그냥 변동금리 빌리는 거잖아요. S사는. 그쵸? 요거 리보. 근데 수업을 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10.5를 내주지만 수업에서 10.7을 받으니까 0.2가 남잖아요. 그리고 또 수업들한테 리보를 지급하게 돼 있죠. 그 리보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0.2가 남으니까 실제로 나가는 돈은 리보 마이너스 20b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안 하고 혼자서 빌리면 그 변동금리 빌릴 때 리보에 빌리는 거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는 고정금리로 빌리면서 수업을 동시에 체결하니까 다 제하고 남는 나머지 나가는 비용은 리보 마이너스 20bp더라. 0.2%가 이득이 되는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원래 고정금리 쪽에서 1%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변동금리에서 0.5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순 차이가 0.5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P사가 0.25를 보고 이득을 보고 S사가 0.2를 이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딜러가 0.5의 이득을 봐요. 합이 0.5%. 바로 양 당사자 P사와 S사의 이득 그리고 수업 딜러 이득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비교 후의 순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수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그 이익이 발생하는 게 분명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수업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